지난 8월 27일 날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률이 갖는 의미와 과제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집에다 이렇게 한 장짜리 프린트물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 프린트물인가 아마 좀 생뚱맞게 붙였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거기 써 있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950년에 네바다주에서 핵실험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구름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실 핵실험을 할 때 그 전에 처음에 할 때가 1945년 7월 16일에 했는데 그 영화의 오펜하우머 그 영화 보셨죠? 거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때는 그걸 굉장히 멋진 풍경으로 가서 구경을 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르는 게 약, 그렇죠? 그런 반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큐리 부인도 마찬가지죠. 방사능을 처음에 발견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방사능 피폭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사실 용감해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행동할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하죠. 이 방사능은 지금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죠. 지하에 들어가서 다 실험을 하고 있고 피폭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사용된 지가 한 15년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사실 이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한테 특히 어른들은 좀 덜한데 왜냐하면 뇌 발달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뇌가 계속 발달하고 있는 이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과학교사이기도 한데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용에 대한 제한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이 법률 제정에 대해서 우려와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발제 그 자료집의 25쪽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은 초중등 교육법에 신설된 조항은 제20조의 5, 1, 2, 3항이고 그 밑에 좀 더 있는데요. 이 법안을 보면은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미 안 쓰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내는. 그런데 쉬는 시간과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사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근데 이것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률로 조항이 된 건데 이것이 갖는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항과 3항에서는 이것을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원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안민석 그 공동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근데 학교에서 결정하게 밀어놓은 상태라서 밀어놨다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과 교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좀 강력한 법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쪽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교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인권의 차원으로 바라봤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더 이상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뒤집었거든요. 10년 만에 이제 뒤집은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그걸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건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같이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0조의 6항인데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훈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 세 번째 의미는 스마트 기기 사용 소양 교육을 하게 20조 7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학교에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 기기 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남은 과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국가 정책과 법 조항의 부조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학교에 계신 많은 교사들이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학교에 지금 디봇이 다 정책이 시행되어서 아이들이 다 개인 그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기기가 패드가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디벗 정책 그리고 AI 지능 뭐 그 교육 역량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와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어서 법안 통과에 대한 대표적 우려와 이어서 반론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를 왜 법으로 통제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그 반론은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의무이다, 국가의 의무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학습권을 보장하기엔 환경적 선행 조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못쓰게 하면 되느냐라는 측면인데요. 그런데 디지털 리터러시의 진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사실 아이들이 메일조차 못 쓰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가, 아까 안민서 전 공동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 그런 어떤 기초교육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반론입니다. 세 번째 우려는 현실적인 실효성 문제입니다. 뭐 공기계를 가져오거나 또는 학교에서만 통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집에 가면 더 쓸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우려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반론은 그렇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 출발점 자체는 학교에서 시작하지만 아이들한테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가정과 그리고 시민사회 쪽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려는 아이들이 그나마 이것을 쉬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걸 뺏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대체 활동도 없으면서 이런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은 이 스마트폰 딱 쥐어주면 아이들도 조용합니다. 그 표면적인 충돌도 더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표면적인 모습인 것이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SNS에서 어떤 그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영화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넷플릭스 영화의 소년들의 시간 영화를 보시면 저희 어른들이 모르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는 학교 폭력의 90% 이상이 지금 SNS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른들이 세심하게 학생들의 정신 건강 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소통하고 현실 속에서 같이 놀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체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반론입니다. 실제 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우울증 발병 그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29쪽에 해외 각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관련 법률 및 정책 도입 현황을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0쪽에 나와 있는 그 프랑스 사례를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톨레랑스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국가죠. 자신의 개인 의지와 자율 의지를 중시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가장 먼저 2018년에 15세 이하의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인권을 중시하고 톨레랑스를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4년 9월에는 200개 중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디지털 심표 조치를 시행했고 올해 9월부터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심표 조치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집에 보면은 부록으로 저희가 수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 거기 독일, 캐나다 사례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 31쪽입니다. 여기도 공립학교에서 2009년부터 한 91%가 이미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나중에 지금 현재는 21년도에는 다시 76% 이제 잠시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은 색깔별로 나와 있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집을 색깔로 이번에 찍었거든요. 요 표 때문에도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주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입니다. 11개 주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주가 컬러로 안 나왔나요? 컬러로 안 나왔나요? 그랬네요. 컬러로 한다 했는데. 네.
네, 칼라 체크를 왜 못했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칼라를 하자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칼라를 수력을 해와서 죄송합니다. 네, 그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거기 텍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7개 주에서 법안 심사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개 주에서 이것을 지침이나 시범 시행하고 있어서 미국도 35개 주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서 그 뒤에 33쪽에 보면은 다른 나라 사항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네덜란드 그리고 대만, 뉴욕주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 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주는 33쪽의 하단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뉴욕주는 25년 올해 9월이죠. 9월부터 벨투벨 정책을 시행해서 2학기 첫날부터 하루 종일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모든 학교에서 공립학교죠. 모든 학교에서 12학년까지 12학년이면은 우리로 치면은 고등학교까지겠죠.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때까지 학교에서 휴대폰과 개인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 거죠. 네, 34쪽입니다. 우리나라 현황과 법률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가해의존 현상에 대해서는 이따가 아마 김현수 원장님 오시면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각한 많은 문제가 있고 아까 안민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조너선 하이트가 쓴 불안 세대에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그래프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이 사실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이유는 그냥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학문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든가 또는 뭐 불안, 우울이라든가 이런 증세들이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1996년도 세대 이후에 Z세대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33쪽에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과 교권 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신다고 했던 한 선생님께서 못 오신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써서 이거를 이제 벌점을 아마 주셨나 봐요. 규정에 의해서. 그랬더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학부모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결국 민원 해결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복잡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변호사랑 같이 이 문제를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못 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학교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의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두 달 전인가도 양천구에서 한 학생의 그 학생을 통제하다가 선생님의 뺨을 때린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휴대폰으로. 이런 사건들이 매우 많아서 이 스마트폰을 둘러싼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저희가 서울 본부라서 서울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표에 보면은 한 1번, 2번을 보면은 등교시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시에 일괄 수거하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는 수거하는 그런 학교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에 보면은 별도 수거 없이 수업 시간에만 못 쓰도록 공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거의 70% 가까이 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미루어 짐작이 가지만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쓰는 거기 때문에 저도 수업할 때 들어가 보면은 스마트폰 꺼라, 휴대폰 꺼라 그러면 조금만 볼게요 하고 막 몰래 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만 못 쓰게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장선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지금 교권 침해 사항이 굉장히 심각한 젊은 교사들의 이탈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저 1분 남았다고 지금 시간 통보받았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그 교육 활동 중에서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36쪽의 마지막 제안과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저희가 이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같이 전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런 활발한 공론장을 마련해야 되고 또 좀 더 학교에서 편안하게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입법 활동이 필요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개발이 필요하고 또 연대를 해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같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 참여 캠페인이라든가 어른들이 먼저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엄마는 막 옆에서 스마트폰 하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먹히지가 않겠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은 성장 단계에 있으니까 더 심각하긴 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있듯이 어른들도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재원, 그래서 법안이 문제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과학에 근거해서 발달 단계에 맞는 차등적인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이것이 3월 1일 날 내년 3월 1일에 이제 시행인데요. 그 전에 3자 간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사회적으로 사실 스마트폰을 안 썼을 때 불안감이 있잖아.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피처폰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사회적 압력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아이만 통제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리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38쪽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교사들이 이제 최전선에서 학생들이랑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그런 주체이죠. 그래서 교사들이 이 문제를 좀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 이 점에서는 오늘 교육청에서 나와 계시는데 교육청과 그 교육부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학교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함께 노력해서 정말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건전한 학생으로 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